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 시간에 지금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프로야구를 봤습니다. 물론 TV를 본 겁니다. 롯데 한화 경기를 보면서 포수에서 전향한 나균환이 8회 무실점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이 스포츠는 학벌이나 인맥이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이가 드니 이젠 이런 인간 승리를 보면서 박수를 치게 됩니다. 가끔가다 눈물도 흘립니다. 나이가 든 증거겠죠. 어제 국회 민주당이 또 한 번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야당은 의사협회, 병원협회가 길사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를 해서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101명이 투표를 했고 찬성이 179표, 기권이 2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2명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 직역 간의 싸움이 되다 보니 간호사 출신 비례대표되군요. 최윤숙 의원, 이 최윤숙과 그리고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이 당론과 달리 본회의장에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이해보다 자기 자신의 직업적 이해가 더 앞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에서 이훈욱과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을 의료법에서 떼어내서 독립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법률가적 양심으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간호법은 아주 좋지 못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그리고 의사와 이 간호조무사 등 다른 의료직군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 법은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공언을 하고 있는 법률안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의사보다 간호사 숫자가 월등하게 많으니까 다음 총선을 위한 포퓰리즘 입법인 것입니다. 그런 민주당의 꼼수는 계속됩니다. 윤석열이 방미뉴스에 묻히고 싶었을까요? 언론의 관심이 온통 워싱턴에 가 있는 사이에 기회를 엿보던 민주당이 민영배를 슬그머니 복당시켰습니다. 특별 복당이라고 합니다. 사실 헌재가 더 큰 문제였죠. 그 위장 탈당이 헌법과 관련 법규를 무력화시킨 사실상의 탈법, 불법임을 적시하면서 위장 탈당의 그 불법을 지적하면서 검수완박 법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당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법률을 공포하기 위해서 문재인은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법률을 공포하기 위해서? 아니죠.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이런 후한무치한 자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이처럼 방탄장치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역사의 법정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이미 오명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박홍근은 민영배 복당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한다. 글쎄요.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워싱턴에 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인데 이번 미국 방문은 한미 간에 보이지 않는 대협상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미국에 많은 패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선의를 믿은 건지 아니면 참모들의 능력을 믿은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 대통령은 바이든에게 속내를 이미 다 보였던 것입니다. 한일 간에도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대한민국이 민주진영에 확실히 섰겠다. 그리고 미중 경쟁에서 이제 줄타기는 없다. 우리는 미국 편이다. 윤 대통령은 손에 쥔 모든 패를 조 바이든에게 다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이쯤 되니 조 바이든은 국빈 만찬에서 강철 동맹이라고 축해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이 미국에 가자마자 정상회담 직전에 제1신이 떴습니다. 이 회담 직전에 뜬 일신입니다. 우리는 핵우산 대신 핵 방패를 주었다. 도대체 우리 언론은 핵우산, Extended Deterrence, 핵우산,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핵우산과 핵방패가 그렇게 다른 겁니까? 어느 언론은 이 개념이, 핵우산이라는 개념이 2006년 처음 나왔다는 아주 엉터리 설명까지 붙였습니다. 핵우산은 아주 오래된 개념이죠. 이 개념이 처음 나온 것은 1980년대입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라는 개념 자체가 199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은 대륙간 탄도탄, 그 ICBM이죠. 대륙간 탄도탄, 그리고 SLBM, 잠수함발 탄도탄, 그리고 전략 폭격기를 통한 운폭 투하 등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한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이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핵 잠수함을 보낸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말도 사실은 코미디입니다. SLBM은 마 20 정도의 아주 빠른 문자 그대로 극초음속 속도로 날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 미국 연안에서 평양까지 불과 3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SLBM을 쏘았을 때 30분 뒤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핵잠수함이 우리 연안에 있다고 해서 핵우산이 핵방패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잠수함 가운데 상시 기동하는 것은 19척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8척은 동북아시아 쪽,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 쪽에서 작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저는 미국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말 실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재선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한국은 미국의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저는 정말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100년도 더 된 이 카스트로 테프트 회담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때 사정이 있었을 테니 말입니다. 1945년 2월 얄타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요시프 스탈린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이건 처칠이 아주 잘 설명을 했죠. 자신은 호주, 뉴질랜드 문제 때문에 미처 스탈린의 이런 얘기들에 관심을 크게 가지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처칠은 나중에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루스벨트는 송미령의 조국인 중국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이 루스벨트는 스탈린이 8월 최초까지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하면 한반도를 38도선으로 딱 나눠서 군대를 진주시키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한국 분단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스탈린의 속아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도 우리가 북핵에 시달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 지금 세계를 민주 진영과 반민주 진영, 독재 진영, 혹자는 권위주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반민주 진영이 정확하겠죠. 이 민주 진영과 반민주 진영으로 나눴습니다. 결국 우리와 서구는 민주 진영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조 바이든은 태평양 인도 전략으로 일본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를 한편으로 묶었습니다. 거기에 영국이 끼어들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 바람에 중국에 대한 투자가 지금 짐이 됐습니다.
엄청난 짐이 된 겁니다. 자, 이런 판에 어제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에 맞선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핵 주권을 되찾으면서 동북아에서 진정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불용치외 같은 주둥이나 닥치라 하는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실질적인 동맹 강화와 그리고 반도체 등 문제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필요 이상의 압박을 하지 말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워싱턴 회담이 딱 끝나자 모든 것은 어긋났습니다. 우리 언론은 놀랍게도 찬사를 보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미흡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전 바로 전날이죠. 25일 윤 대통령이 한 NBC 나이틀리 뉴스 인터뷰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4일 녹화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인터뷰에서 도청 관련 질문이 나왔더군요. 윤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계속했다면 당연히 우리 기자들이 그 도어 스태핑에서 했을 질문들입니다. 레스트 홀트 앵커,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 앵커는 미국이 한국을 감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국 앵커가 미국이 한국을 감시한 것처럼 보인다. 당신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윤 대통령에게 물은 겁니다. 윤 대통령의 답입니다. 이 사안은 한미동맹을 지탱해온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놀랍게도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감시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감시했다 안 했다, 도청당했다, 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앵커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느냐? 윤 대통령은 묘한 답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습니다. 국가 간 금지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그렇습니까? 과연 도청을 하는 나라를 우리는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핵 주권을 조금도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미는 워싱턴 시각으로 26일 핵우산, 핵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워싱턴 외교가에선 한국이 핵우산을 강화하는 대신에 자체 핵무장이라는 카드 하나를 뿌린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도 틀렸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국이 나토의 핵 공유 협의체인 핵기획그룹 NPG와 같은 핵우산 상설 협의체를 미국과 신설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이건 엄밀히 말해 하나의 쇼였습니다. 나토의 경우에 영국, 프랑스는 핵 보유국이죠. 그리고 독일은 미국 핵이 현재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으로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앞으로 자체 핵무장을 논의할 명분이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술핵 재배치도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한미 간에 이미 운용 중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그 EDSCG라고 하고 그러죠. 확장억제 전략협의체와 그리고 한미억제전략위원회, DSC, 이 두 협의체를 알기나 하는 걸까요? 이를 윤 대통령이 안다면 새로 만들겠다는 핵협의그룹, 그 뉴 코리아 컨설테이브 그룹, NCG, 이 NCG와 무엇이 다른가요? 아닌 말로 NCG가 있다고 해서 이 핵협의 그룹이 있다고 해서 북한 김정은이 핵도발을 못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자제와 그리고 핵 재처리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일본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해 줄 것을
솔직히 기대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하지 못했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었습니다. 반도체도 말이 없었습니다. 중국 반도체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협의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왜 우리가 전술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서 북한은 물론 중국을 제어하려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미국이 미중 대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그게 기회일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미는 한국의 NPT 준수 입장만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늘 주장을 하죠. 우리는 유엔 헌장 50조, 그 50조에 적혀있는 자위권에 기해서 언제든 NPT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NPT를 탈퇴하고 핵을 개발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슬리번은 24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은 NPT 의무를 잘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는다. 이 말은 한국이 핵 문제에 있어서 꼼짝달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국이 확인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핵협의그룹 NCG가 무슨 소용일까요? 협의체가 가동된들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핵을 사용할 것인가? 핵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언론은 마치 우리가 진전된 위치에 올라선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은 것은 안보든 경제든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 합참의장 최윤희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정말 전공을 찔렸습니다. 핵 협의를 3번 하다가 2배를 늘려서 6번 한다고 핵 우산이 2배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는 북한의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확실한 경고를 줄 수 있도록 대량 응징 보복 무기 개발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등과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러자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이 정말 주목받았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특히 조 바이든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미국 언론은 동맹국인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첫 질문자인 LA타임스 기자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대통령의 최우선 경제 과제는 미국의 제조 산업을 성장시켜 중국과 경쟁하는 것이다. 중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를 제한하는 정책이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 동맹국이 피해를 받게 하면서 국내 정치적 지지를 얻으려 하느냐. 정말 놀라운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재선을 위해 동맹국인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 반도체 산업만 죽이는 것 아니냐. 바이든이 대답이 이렇습니다. 반도체법을 통해 제조업을 성장시키려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것이다. 미국의 경제를 이를 통해 재건할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어떤 표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반도체를 되살림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그리고 텍사스 애리조나에 공장이 생겨날 것이다. 삼성 SK도 미국 내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한국에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기에 서로 윈윈이다. 미국 ABC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도청 문제를 질문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도청했다는 것에 대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 측의 약속이나 언질이 있었느냐. 그 질문에 앞서 ABC 기자는 바이든에게 고령으로서 재선에 도전하는데 부정적인 미국 내 여론이 있다면서
바이든 스스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을 했죠. 그러자 ABC 기자는 다시 트럼프가 출마하지 않더라도 재선에 나서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윤 대통령에게 동맹국 도청 의혹에 대한 바이든의 태도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바이든의 말은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동문서답으로 끝을 냈습니다. 한미 간에 소통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 있다. 미국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국가 간 관계에서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미국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다. 지금 미국이 조사하는 것은 미국의 기밀이 외부에 유출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다른 나라 대통령실 등에 대해서 도감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획득한 기밀을 어떻게 외부에 그렇게 유출이 됐느냐 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이 가장 문제 삼은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도대체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뭘 얘기한 것입니까? 우리 외교라인은 사전에 뭘 협상한 걸까요? 우리 기자들의 질문도 아주 매서웠습니다. MBN 기자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이 구성됐을 때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전략자산 운용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가? 윤 대통령의 답이 이렇습니다. 핵협의그룹은 종전 핵우산에 기초한 확장 억제하고는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이 다르다. 미국이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한 적이 없기에 새로운 확장 억제 방안이고 그렇게 더욱 강력하다고 자신한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미국이 핵 정보를 다른 나라와 공유를 한 적이 전혀 없는데 이번에 한국과 처음으로 그걸 공유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은 핵자산에 대한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니 많이 다르다는 것인데 MBN 기자가 물은 것은 우리가 핵자산 운용에 어떻게 관여하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윤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다. MBN 기자는 바이든에게 더 직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식이 한국 국민이 안심할 수준이라고 판단하느냐? 바이든은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군 통수권자로서 미국에서는 핵 전력 무기에 대한 사용 권한을 갖게 된다. 하지만 다른 여러 단계의 모든 노력에 있어서는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그 뜻을 같이 하고 상의할 것이다. 핵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주재시키진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핵은 한반도에서 빼내는 대신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핵을 운용하는지 그 문제를 공유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핵에 대한 미국이 정권을 쥐고 있던 과거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게 무엇입니까? 파이낸셜 뉴스 기자는 윤 대통령에게 첨단기술 동맹이 기업과 국민 개인에게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질문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첨단 기술 동맹 이걸 굉장히 선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줄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그걸 물은 겁니다. 윤 대통령의 답변은 마치 바이든의 답변 같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후방 효과로 나오는 다양한 넓은 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많은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가질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 세대에게 도전과 혁신 의지를 불러일으켜 우리 경제 산업이 더 번영하고 풍요해질 것이라 믿는다. 자, 이 두루뭉술한 답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미국에 몇십조 돈을 퍼부어서 공장을 짓고 있는 쪽은 우리 삼성 그리고 SK, 현대차와 LG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후방 효과라고 했지만 솔직한 말로 미국의 배터리 공장과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그런 첨단 공장을 짓는다고 한국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전방 효과 가져올 부품 공장이 우리나라에 만들 여지가 없습니다. 파이낸셜 기자는 바이든에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그런 IRA라고 그러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한국 기업이 불안하지 않도록 어떤 메시지로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가? 사실 핵심적인 질문을 물은 겁니다. 근데 바이든의 답은 제가 알기로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는 이런 말부터 했습니다. 미국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이나 한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이랬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분명히 미국이 어떻게든 안 좋은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 바이든의 말은 미국에서 여러 법을 시행을 해서 마치 한국을 억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기업에 영향이 적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이런 수준의 답변입니다. 솔직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이든에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실적으로 입고 있는 피해가 눈에 보일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 피해를 헤아리는 것은, 아니 헤아려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대통령이고, 그 피해를 헤아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람도 우리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의 몫입니다. 어쨌든 우리 언론은 놀랍게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한국이 이제 핵 방패를 손에 쥐었다, 이런 표현이 거의 모든 언론에 여기저기서 등장했습니다. 아마 보도자료가 그렇게 나오겠죠. 핵 방패. 마블 영화사에서 만든 겁니까? 캡틴 아메리카. 이 방패를, 별표가 되어 있는 방패를 쥐고 있죠. 확장억제 관련 한미 정상 간 최초의 공동선언인 워싱턴 선언.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이 한반도에 펼쳐진 기존의 핵우산이 핵방패 개념으로 진화했다. 여기에 언론이 보도한, 거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한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에 양국 간 협의체 신설 등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받았었습니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으로 NCG 창설 외에도 핵 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증개하는 것과 미국의 핵 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언론을 보면 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런 전화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한국 국민과 주변국들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한 우리의 확장 억제가 훨씬 선명해졌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산에서 방패로 가면 확장 억제가 선명해진다는 것입니까? 말 장난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이런데도 우리 쪽에서는 제대로 된 비평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일극기밀로 하고 있는 핵 잠수함이 한국 앞바다에 정기적으로, 아니 더 나아가서 자주 출몰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치자에게 군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질입니다. 군에 갔다 오지 않은 대통령인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군을 안다, 안보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질입니다. 언론에 나온 정부 소식통의 말이 약소국의 피해를 느끼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또 현무계열의 탄도수랑 미사일 등 한국의 삼축체계 자산을 미국의 확장 억제 자산으로 통합해 억제력을 높이는 길을 열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요? 아무렇게나 쓰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현무미사일에 마치 미국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듯이 말을 하니까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은 오로지 미국 조 바이든을 돕는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단지 균열이 갔던 한미 동맹이 다시 공고히 됐다,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언론의 수준에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 미국의 해우산을 핵 방패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대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불가하다는 취지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 말입니다. 핵우산과 핵방패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보다 핵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미국은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아니,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조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저 관리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아서 지금 몹시 불편합니다. 눈물이 나올 지경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